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에 우리가 그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에서 기본적인 원리를 중개업자의 실무와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자, 여기 보시죠. 자,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의 실무입니다. 자, 여기에서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매수인하고 중개업자가 이 부동산을 매매계약한다, 교환계약한다, 매매계약, 교환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한다. 임대차 계약은 전월세 계약이죠. 그 다음에 그 밖의 권리에 득실 변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자, 이럴 때 이 중개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 요건이 바로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취득하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공인 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자, 그렇다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래서 바로 중개하는 게 아니고, 뭐 했어요?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갖춰야 된다. 등록을 갖추려 그러면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됐습니다. 등록 기준. 이 등록 기준은 공인중개사 자연인에 대한 등록 기준. 자,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재반복해 보는 겁니다. 앞으로 한 1, 20분 정도 이렇게 재반복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 자, 법인에 대한 등록 기준. 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 기준은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이 실무교육은 강행규정으로서 받지 않게 되면 이 개설 등록을 받을 수 없죠. 그 다음 중개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자, 법인에 대한 등록 기준은 상법상 회사를 차려야 되죠. 상법상 회사를 차려야 되고 자본금을 5천만 원 이상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상법상 회사 자본금 5천만 원. 그 다음 공인중개사법 이 법제 14조 규정에 의한 이법제 14조. 자, 14조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됩니다. 이법제 14조 규정의 업무는 부동산 중개업, 그 다음에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그 다음에 겸업. 자, 이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해야 되고, 자, 대표자, 중개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원 임원. 자, 사원 임원들. 자, 이 사람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아라. 실무교육 받고 중개 사무소를 갖춰야 됩니다. 자, 이게 법인의 등록 기준. 자, 우리 시험에서는 중개 법인의 등록 기준이 매년 시험에 나오고 이번 시험에서도 분명히 나왔죠. 자, 여기에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개인의 등록 기준하고 법인의 등록 기준의 큰 공통점은 실무교육 받고 중개사무소 확보해라. 이게 공통점이었어요. 자, 다른 점이 요 세 가지가 보이고 우리 시험에서는 요 다른 점 세 가지가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자, 인장 등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 보증을 설정해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뭐 하기 전에? 이 두 가지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자,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자, 인장 등록해야 되고 업무 보증을 드려야 된다. 그럼 업무 개시의 시점은 중개 사무소에 개설 등록받은 후 업무
개시하기 전입니다. 개설 등록 후 업무 개시하기 전에 인장 등록하고 보증을 설정한다. 자, 그다음 똑같이 개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고 보증을 설정해야 됩니다. 단 업무 보증을 들었으면 등록관청에 보증을 들었다고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큰 차이점이 보이죠. 그러면 이런 걸 하지 않고 중개업자가 인장 등록하지 않았다, 업무 보증을 설정하지 않았다. 자, 행정처분이 당연히 따르겠죠. 인장을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무를 개시했다, 업무 정지 처분당하고,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처벌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처분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에 처하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업을 하면서 의무가 따른다. 의무가 부동산 중개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해라. 자, 이거는 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계약서. 자, 그다음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작성. 자, 그다음에 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는 언제 하는 것이냐? 자, 이거는 계약서 작성하고 확인 설명서의 작성 교부는 중개업자는 중개 완성시한다. 자, 중개 완성이란 개념은 바로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을 중개업자가 체결할 때, 자, 계약금을 지급하는 단계, 계약금 지급 단계, 그 다음에 중도금, 자, 중도금 지급 단계, 잔금 지급 단계. 자, 이 단계에서 계약 체결하는 단계는 바로 요 단계입니다. 요 단계. 자, 요 단계가 계약 체결하는 단계. 자, 이 계약을 체결하는 이 단계를, 자, 중개가 완성되는 단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중개 완성이에요. 자, 중개 완성 시, 즉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이고, 요 확인 설명은, 자, 이건 예외로 중개 완성 전 단계의 확인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계약서 작성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이 두 개가 중개 완성 시 해야 되고,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 전 단계의 확인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자, 매매 계약 체결하게 되면, 이 매매 계약 체결이 바로, 자, 이게 뭐였어요? 중개 완성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부동산 중개업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신고는 어디다가 하는 것이냐? 자, 이 신고는 중개 대상물 소재 관할 시군구다. 그러면 대상물 소재 관할 시군구, 자, 이거를 우리가 신고관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고관청. 대상물 소재 관할 시군구 부동산 거래 신고관청입니다. 자, 여기에 중개업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큰 흐름인데, 자, 여기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은 어디다가 하는 것이냐? 자, 개설 등록 신청은 등록 관청에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관청이 두 개가 나왔죠. 등록 관청은 사무소 관할하는 시군구,
중개사무소 관할하는 시군구. 자, 여기가 등록관청. 자,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 신고관청은 대상물 소재 관할 시군구. 자, 이거를 신고관청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신고관청하고 등록관청은 무조건 같을까요? 다를 수도 있겠어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종로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종로구. 자, 이 대상물을 종로구 내의 대상물을 중개한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종로구 똑같습니다. 등록관청, 신고관청이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종로구에 중개사무소를 둔 중개업자가 예를 들어서 인천시 주안동에 대상물을 중개했다. 자, 그러면은 인천광역시 남구, 여기 남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 신고관청이 되고, 중개업자의 등록관청은 계속 종로구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 등록관청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관청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등록 신청을 할 때 만약에 결격 사유에 해당됐으면은 등록을 받지 못한다. 자, 이 결격 사유는 우리가 12가지의 결격 사유가 있었죠. 12가지 결격 사유. 자, 여기에 해당되면 중개업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자, 요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배우셨던 큰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 잘 보시죠. 자, 중개업자가 매수인 사이에, 자, 이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을 체결한다. 자, 이 거래계약이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자, 거래계약을 중개업자가 체결을 하면서, 자, 우리 11페이지 교재에 기본 윤리가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자, 이 부동산 중개업자는 첫 번째가 전문 직업인이다. 중개업자는 전문 직업인일까요? 아닐까요? 전문 직업인 맞죠, 그죠? 중개업자는 전문 직업인이에요. 국가고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있잖아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 성실로서 공정중개를 하라. 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시게 되면 전문가다운 전문 직업인이다 이런 느낌이 드세요? 별로 안 드세요? 드는 중개사무소도 있고 별로 안 드는 중개사무소도 있죠. 그럼 본인들이 어떻게 경영을 하느냐 나름이죠. 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을 포함해서 직원까지 3명이다. 자, 이 사람들이 똑같은 유니폼에 어떤 사무소는 명찰 딱 차고, 그죠? 완전 정장에다가 손님 들어오니까 어서 오시죠. 완전 미국식 중개사무소처럼 전문가 사무소다 딱 느낌이 드는 거죠. 거기 딱 들어가면 뭐 변호사, 뭐 회계사, 뭐 세무사 이런 사무실 못지않게 딱 사무실 체계가 딱 잡혀져 있는.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무소 가면은 사무실 딱 들어가면은 뭐 하고 있어요? 옆에서 한 구석에서 열심히 뭐 동양화 연습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무실을 가게 되면 상담할 생각 자체가 안 들죠. 그렇죠? 과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옛날 복독 방식으로 그렇게 영업을 하네. 전혀 거기 사무실에는 상담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성실로서 공정중개하라.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의 이 품위유지 신의성실 이게 포괄적 규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중개사 사무소에서 뭐 동양화 연습을 한다 걸렸다 그러면은 공무원 걸렸다 그러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업무정지 대상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손해배상 책임.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중개 업무 수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고의 또는 과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잘 보시죠.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업자는 그 사무실의 대표자다 그랬어요. 자, 또는 사용인. 이 사용인은 직원입니다. 직원. 자, 이 부동산 중개업자 밑에 사용인이 예를 들어서 2명이 있다. 사용인이 2명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용인이 있고 자격증이 없는 사용인. 자격증이 있는 사용인이 있을 수가 있고 자격증이 없는 사용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격증이 있는 사용인을 우리는 소속 공인 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용인을 우리는 중개 보조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중개보조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취직한다 그러면은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취직하고 싶어요? 중개보조원으로 취직하고 싶어요? 어떤 형태로 취직하고 싶다? 이왕이면 소속 공인중개사, 그렇죠? 그러면 자격증 따야 돼, 안 따야 돼? 자격증 따야 됩니다. 자격증 따서 직원으로 들어가면 소속 공인중개사. 이 소속은 중개업자에게 소속됐다는 거죠.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면 직원으로 들어가도 큰 소리 치면서 근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왜? 자격증 소지자이기 때문에 거기 사장님이 함부로 못 해요. 만약에 싫은 소리 좀 했다, 그럼 내일부터 안 나오면 되죠, 그렇죠? 예, 이런 문제가. 중개보조원은 그렇지 못하겠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근무하는 게 훨씬 여러분께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중개업자 본인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당연히 책임져야 되겠죠. 책임져야 돼요. 근데 직원 고의 과실로 부동산 중개업자인 사장이 책임지는 것이냐? 사용인은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직원 소속 공개사, 없는 직원 중개보조원. 이들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도 책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냐? 발생할까요? 발생한다고요. 직원이 중개 업무를 수행했다. 예를 들어서 중개업자가 너무 바빠서 손님이 왔는데 자격증이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이 손님을 상담해주고 확인 설명해주고 네가 계약서 쓰고 한번 해봐봐. 이럴 때 사용인이 업무를 수행했다. 고의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벌칙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업무를 수행한 본인은 당연히 발생하고 이를 고용한 중개업자 자신에게도 이런 책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죠. 여기에 대해서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발생됐다. 피해자가 발생됐어요. 피해자가 발생됐는데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근데 고의과실로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 경우에 부동산 중개업자 당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또는 사용인, 이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랬죠. 사고 터뜨렸다. 이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다. 이 사람들이 자력이 있으면 되는데 무자력이다. 갚아줄 능력이 없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진 분도 저는 봤어요. 또는 재산이 다 해서 돈 1,000만 원도 안 되신 분도 저는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개업을 하시는 이 현업을 하시는 분들이 재산 상태가 천차만별이더라.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갚아줄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갚아줄 능력이 없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손해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해야 될 것이다. 안전장치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이 안전장치가 바로 자 뭐냐면은 업무 보증 설정이죠. 업무 보증 설정. 자, 이거는 의무로 들어야 됩니다. 의무로. 이거 안 들면 중개업 개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전장치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업무 보증 설정. 이거 왜 드는 것이다? 이 사람 잘 생각해 봐요. 자, 이 사람의 중개 업무 수행 때문에 8천만 원 손해 입었다. 이 사람이 갚아줄 능력 없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직원의 업무상 수행 때문에 사고 터졌다. 이 사람이 갚아줄 능력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업무 보증을 언제 든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언제? 업무 개시 전. 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받은 후 업무 개시 전에 드는 것이다. 개설 등록받은 후 업무 개시 전에. 자, 그러면 잘 보시죠.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피해자의 구제 방법, 즉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시켜야 된다는 거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 무자력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국민의 재산권 보호. 그럼 이 사람은 중개업자는 언제까지 들어야 된다? 업무 개시 전까지는 무조건 들어야 되고 이거를 들지 않고 했다. 자, 그러면 중개업자는 등록이 취소당하는 겁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부동산 중개업자 본인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거래 사고 터졌다. 그러면 당연히 피해자는 업무 보증을 들은 이 보증기관에 업무 보증기관에 여기다가 지급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는 사용인 이들의 업무상 수행 때문에 이들의 업무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됐어도 이 피해자는 중개업자가 가입한 업무보증기관에 자, 손해배상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용인 직원 잘못으로도 중개업자가 가입한 업무보증기관에 손해배상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업무보증기관은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이나 자, 공탁이나 이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 거죠. 공제, 보증보험, 공탁. 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택일입니다. 택일.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업무 보증을 한다. 실무에서는 주로 어떤 거를 좀 많이 하겠어요? 예? 보험은 2등입니다. 1등이 뭐일까요? 공탁은 3등입니다. 1등은 공제조합. 이게 거의 95% 이상 압도적으로 해요. 이거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죠?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주관하는 거죠. 자, 보험은 어디에서? 보증보험회사에서. 공탁은 법원에 현금을 직접 맡기는 거죠. 거의 공제조합을 많이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 자연인 공인중개사는 얼마 이상을 공탁하는 것이냐? 자, 자연인 공인중개사는 얼마 이상을 1억을 보증드려야 되고 법인, 자, 중개법인은 얼마 이상을 2억 이상을 보증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자, 이걸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했다.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20 밑으로 내려가서 4번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자, 이렇게 있죠. 자, 이제 그건 뭐냐? 여기 보시죠. 자, 여기 보세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했다. 자, 중개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자, 이렇게 약정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계약금 지급 단계가 계약 체결 단계, 중개, 완성 단계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단계는 계약을 이행하는 이행 업무 단계다. 계약을 이행하는 이행 업무 단계. 자, 여기에서 중개 완성 단계가 계약금을 지급하는 계약 체결 단계.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지급하는 게 이행 업무 단계. 자, 여기에서 소유권 이전을 실무상에 언제 하느냐. 소유권 등기 이전은 이날 하잖아요. 그렇죠. 계약금만 주고 소유권 등기 이전 해달라 해주나요? 쌍방이 합의만 하면 되죠. 그죠? 그렇죠. 제가 전에 그 부동산을 아파트를 하나 파는데 저한테 이런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제안. 여러분도 이런 제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아파트를 제가 주인 매도인으로 파는데 매수인이 계약서를 쓰면서 저에게 이런 요구를 해요. 자기가 은행 대출받기 위해서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잔금은 대출 받아줄 테니까 소유권 이전을 미리 좀 해달래.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 예. 제가 그거를 응했을까요? 거절했겠어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 응하면 안 돼요. 왜? 우리나라는 민법 186조 매매계약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 발생한다. 그렇죠? 그 사람은 그냥 믿고 하면 돼.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은 거죠. 등기 소유권 넘어가 버리면 그 사람이 소유권자예요. 그 사람이 또 딴 데 팔아먹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사람은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 사람하고 친척이다, 뭐 형제간이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 사람 뭐 언제 봤는데 중개사무소에서 소개해서 얼굴 한두 번밖에 안 봤잖아요. 그 사람에게 돈 잔금도 안 받고 어떻게 등기 넘기냐고. 예, 등기 넘기면 안 됩니다. 사고 터지면 문제 커져요. 그래서 거절해버렸다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가 중개 완성인데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이전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거래상에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이런 문제죠. 자, 거래상의 사고, 중도금이나 잔금 전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매도인이 뭐 이거 팔고 또 딴 데 이중매매할 가능성.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거 팔아먹고 은행에 대출 왕창 받아버리고 또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왕창 들어왔다. 또 주인이 요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연락도 안 되고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계약금을 포함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뭐하다? 예치하자는 제도입니다. 예치제도. 자, 예치제도 이게 바로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 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 자, 이게 바로 예치제도입니다. 미국 말로 에스크로우 제도죠.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보관시키자는 제도인데 이 보관시켜버리면 누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바로 못 쓸까요? 바로 못 쓰겠죠. 그죠? 누가 바로 못 쓸까? 매매계약이면 누가 바로 못 써요, 여기서? 매도인이 바로 못 쓰죠. 그죠? 자, 이걸 어디에 예치하자는 것이냐? 금융기관이나 공제조합이나 신탁업자나 자, 이들 기관에 예치하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바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렇죠?
그럼 매도인이 응할까요? 매매 계약이면 응할까 안 응할까? 응하기 힘들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있잖아요. 이게 에스크로우 제도인데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제도. 미국 사회는 이게 딱 정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부동산 중개 회사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가 매도인 매수인에게 자, 우리 에스크로우 제도를 한번 해볼까요? 계약 체결 시에 에스크로우 전문업자를 대동시킬까요? 그러면 이분들은 오케이 그렇게 하자 딱 그런다. 그럼 우리나라는 공인중개사가 이 제도를 설명하고 거래 안전을 위한 미국식 제도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예치시키자는 에스크로우 제도를 시행할까요? 그러면 매도인이 계약해야 하네? 안 하겠죠, 그죠? 이거는 계약서에 있잖아요.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있잖아요. 자, 다 약정하고 서명 날인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서에 도장 다 찍어요. 계약금 얼마, 중도금만 잔금은 도장 다 찍고 영수증도 발행해. 근데 매도인한테 돈 안 줘요. 보관시키는 제도예요. 돈을 보관시키는 제도라고. 그러면 매도인은 그 현장에서는 엄청난 설득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집에 가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보니까 자기 수중에 돈 안 받았지. 돈 없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그러면 내무부 장관님한테 쫓겨나 안 쫓겨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돈 가져와야 되죠, 그죠? 그렇죠? 돈을 본인에게 주지 않는다고. 이 제도예요. 보관시키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멀죠. 상당 거리가 멀고 선진국형 중개 형태에서는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치제도.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예치제도가 상당히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수수료가 그 25번에 중개수수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한번 잘 보시죠. 자, 여기 중개수수료. 이건 뭐냐? 자, 이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자 이 사람이 거래 계약을 체결해야 되잖아요. 거래계약 체결. 거래계약이 뭐죠?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계약, 계약 거래계약 체결의 반대 급부적인 성격이다. 거래계약 체결의 반대 급부적인 성격. 자, 이게 뭐다? 중개수수료. 거래계약 체결의 반대 급부적인 성격. 자, 이거를 보수라는 거죠. 보수. 자, 그러면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자, 이 중개업을 수행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뭘까요? 뭐 하려고 그러죠? 수수료 받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개 완성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중개 완성의 마지막 목적이다. 자, 이거 뭐 하려고? 수수료 받기 위함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수수료가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중개수수료 청구권의 행사입니다. 행사. 중개수수료 청구권의 행사는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하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자, 여기 보시죠. 이 사람이 물건을 팔아달라고 내놓는다. 사달라고 의뢰 들어온다. 팔아달라고 내놓게 되면 이 사람이 팔아주겠다. 누가? 중개업자가. 뭐 하나 사주세요, 아파트. 알아서 사드릴게요. 이때도 의사합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러한 의사합치는 매매계약, 교환계약, 계약을 지금 체결하는 단계는 아니죠. 이걸 물건만 접수받은 단계죠. 자, 이거를 우리는 공인중개사법 용어로 요 단계를 중개계약이라고 하죠. 중개계약. 중개계약. 그러면 이 계약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서면으로 쓰고 이것만을 계약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자, 우리가 법에서는 계약이다. 법에서 계약이라는 것은 서면으로 써도 되고 또는 구두로 해도 되고 방식이 없다. 방식이 없다 그래서 불효식입니다. 불효식. 방식이 없다. 그러면 우리 중개 실무 현장에서 매도인이 공인중개사님에게 자, 부동산 하나만 팔아 주시죠 하고 의사가 들어와서 중개업자가 팔아드리겠습니다. 자, 매수인이 부동산 아파트를 3억짜리 하나 사주시죠. 청약이 들어와서 사드리겠습니다. 승낙했어요. 자, 이거를 중개업자 의뢰인 간에 의사 합치가 있었다. 자, 이걸 뭐라 그런다?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계약. 자, 그 다음에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 매매면은 매매계약 체결했다. 교환이면 교환계약. 전월세 계약이면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러한 계약을 자, 무슨 계약? 거래 계약이라는 거죠. 거래 계약. 이 거래 계약을 자, 뭐라 그런다고 우리가 중개 완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중개업자가 수수료 받는 타이밍은 중개 수수료 내놓으세요. 이걸 행사할 수 있는 타이밍은 물건만 접수받으면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쓰면 어떤 거예요? 그렇죠? 2단계가 중개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개 수수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자, 무슨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거래계약 체결. 거래계약 체결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중개 완성.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는 거죠. 거래계약 체결, 중개 완성. 이걸 체결해야만이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중개업자나 사용인 등이 중개업자 사용인 등이 이 사람들이 고의 과실로 계약이 깨져버렸다. 계약이 깨졌다. 해제 등 사유가 발생됐으면은 수수료 받을 수 있느냐? 수수료를 이때는 못 받겠죠. 못 받는다. 자, 여기 보시죠.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유과실이다. 계약이 지금 깨져버렸는데 해지가 됐는데 이 중개업자의 고유과실이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 하나 볼까요? 이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뭐 저당권이 한 3건이 있고 가압류가 한 건이 있고 가등기가 한 건이 있다. 자, 그런데 저당권 3건하고 가압류는 이 사람에게 설명했어요. 가등기가 제일 무섭거든요. 그거를 중개업자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매도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등기 내가 일부러 그냥 해 놓은 거니까 나를 믿고 그냥 잔금 이전에 내가 말소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설명하지 말고 나를 믿고 계약을 진행하십시오. 그런 말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런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중개 실무 현장에서는 공인중개사님들은 이런 말을 공통으로 합니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예.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이 매도인이 직업이 현재 공무원이다. 뭐 판검사 의사다. 뭐 학교 교사다. 그럼 직업은 튼튼하네. 근데 현재의 직업으로 거래 사고를 따질 수 없다는 거죠. 공무원? 그 지금은 튼튼하지만 거래계약 체결에서의 안전성과 따지면 안 돼. 이런 일 저는 많이 봤어요. 자, 현재 매도인이 공무원이라서 현재 직업은 안전하죠, 그렇죠? 근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부정한 청탁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공무원 잘려버려요.
그런 일이 있어요. 부조리를 저질러서. 또는 학교 선생님이다. 현재 직업은 튼튼하지. 촌지를 받다가 한 방에 날아가는 수가 있었어.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자, 예를 들어서 뭐 의사다, 변호사다. 전문 직업이라서 직업은 좋네, 그죠? 그 사람들도 부조리에 개입이 돼서 한 방에 날아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업을 하시는 데는 무조건 이 계약의 안전성은 서류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죠? 등기부 등본상의 안전. 자, 이러한 서류 검토에 의해서 안전성 여부를 따져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직업이 뭐다. 이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의미가. 공무원도 있잖아요. 멀쩡한 공무원인데 직급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본인이 부동산 사는 아파트가 경매당하는 거 전 봤어. 근데 이 사람이 어디 대출 받은 것도 아니야. 경매 어떻게 당했겠어요? 경매를? 어떻게 당했을까? 누구 보증 서서.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요, 보증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옆집에 사람이 사업한다고 보증 좀 써달래. 거절할 수 있죠, 그죠? 그렇죠? 친구가 보증 써달래. 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둘도 없는 친구다. 거절할 수 있죠. 근데 거절 함부로 잘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죠. 친형제간이 보증 써달래. 언니 오빠가, 누나 동생이, 아니면 엄마 아버지가, 아니면 장인 장모가, 아니면 시부모님이 보증 서달래? 지금 여기서 마음에 결단 내려서 해준다 안 해준다 답변하기 힘들죠, 그죠? 그렇죠. 그런 문제 때문에 친인척 간에 혈족 간에 보증을 서서 공무원 직급이 높은 사람의 부동산이 한 방에 경매가 진행되는 일을 저는 많이 봤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직업으로 이 사람이 계약이 안전하다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보시죠. 가등기가 하나 돼 있었어. 저당권 3개가 있고 가압류 하나 가등기 돼 있는데 가등기를 설명을 빼뜨려 버린 겁니다. 매도인 말만 믿고. 그것 때문에 가등기가 잔금전까지 해결이 안 되면 계약 사고 터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당연히 가등기 여부를 이 사람에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그 여부를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사고 났죠. 사고 터졌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 경우에는 수수료 못 받습니다. 수수료 못 받는 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수수료 못 받는 거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손해까지 배상해야 됩니다. 별도로 배상해야 돼. 수수료는 당연히 못 받고 손해배상을 별도로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행정처분이나 벌칙은 당연히 따라간다는 겁니다. 따라가요. 누가? 중개업자가. 그래서 중개업을 하시면서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 중개업자의 고유과실로 피해자가 발생됐다. 이 사람이 손해 입은 거 돈 물어주면 되잖아. 돈 물어주는 게 바로 손해배상이거든요. 돈으로 때우는 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정처분,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이런 게 따라다니고 벌칙, 징역 또는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별도로 또 따라다닌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 조금 잊혔다가 26번의 금지행위. 자, 여기를 보도록 합니다. 좀 쉬었다 볼게요.